네, 이제 수출 단계별 실무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역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 내에 영업소를 둔 매매 당사자에 의해서 체결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셀러죠. 매수인에게, 바이어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이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바로 무역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셀러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 매수인,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계약의 종류에서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 거래 건별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 처음 거래를 하거나 또는 거래 내역이 복잡한 경우 또는 이번 한 번 거래로 종결이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 계약은 동일한 상대방과 지속적인 거래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출입 거래 준칙에 해당되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을 우선 먼저 약정을 한 후에 건별 거래 시에 포괄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간단한 오퍼나 오더의 서류를 교환함으로써 무역 계약을 확정하는 간단한 계약이 바로 포괄 계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역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우리는 이를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비엔나 협약상에는 무역 계약을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도인이 청약을 한데 매수인이 이를 억셉턴스, 승낙한 경우 이때 무역 계약은 성립됐다. 두 번째, 반대로 매수인이 오더, 주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주문 승낙을 했다. 이것도 무역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도인이 청약, 오퍼를 했는데 매수인이 승낙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지급한 경우, 그 애는 매도인의 그 TT, 선수금 요청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수금을 송금했다. 이거는 계약, 무역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두 번째, 매도인이 신용장에 대한 개설 요청을 했는데 매수인이 자기가 신용장을 개설했다. 이거는 실제 돈을 온 건 아니지만 신용장이 왔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무역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매수인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주문에 대해서 매도인이 돈을 받지 않았죠? 물품을 선적했을 때 외상거래로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한 거니까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품 선적을 했다면 이는 무역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어, 청약이나 오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우리는 무역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무역 계약의 성립의 절차와 똑같이 매도인이 청약을 하면 매수인이 승낙을 하고 또 매수인이 주문을 하면 매도인이 주문 승낙을 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행위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상계약입니다. 물품의 인도를 포함해서 매도인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이건 무역계약에서는 유상계약을 반드시 법적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쌍무계약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 의무가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결제 의무가 있는 서로 의무가 교차되는 계약으로 매매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의무가 부담을 주는 그런 계약을 무역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을 겁니다. 4번 부분은 조금 의아한데요. 바로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식처럼 형식을 갖춘 게 아니고 형식이 없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퍼시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형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요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아니면 서명만으로도 어, 당사자가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청약과 승낙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의 개념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상인 매수인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청약은 수출상인 매도인이 주로 셀링 오퍼, 판매 청약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승낙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서 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승낙,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청약자의 청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에 성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낙은 청약자의 청약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카운트 오퍼, 반대 청약이라고 이를 부르고 이는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겠습니다. 반대 청약은 조건부 청약이면서 원래 받은 청약에 대한 거절 사유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의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이 있습니다. 매도 청약은 셀링 오퍼인데 매도인이 발행하는 청약으로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인 청약은 대부분 다 매도 청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도 청약에서는 청약서, 오퍼시트와 다음에 견적 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주로 서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잉 오퍼, 매수 청약은 매수인이 발행을 하는 청약으로 이를 매수 청약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오더, 주문이라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PO, 구매 주문서의 서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의 의의와 작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역계약서의 의의입니다. 무역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특정 물품을 특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고 계약의 유효기간 안에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되겠습니다. 혹 분쟁이 일어났다면 이 계약서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어느 쪽이 발행을 해도 무관하며 통상 두 통을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서명을 한 후에 각각 한 통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계약서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확인되는 문헌, 다음에 계약 체결일, 다음에 계약 유효기간, 다음에 당사자들의 유효한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둘째,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기본 조건으로 품질 조건, 퀄리티, 수량 조건, 퀀터티, 포장 조건, 패킹 등의 물품의 자체에 대한 조건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셋째, 계약 이행에 관한 조건으로 운송 조건, 보험 조건, 결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넷째,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된 무역 계약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형거래 조건을 채택해야 하며 이런 정형거래 조건은 현재 주로 인커텀스 2020을 채택해서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역계약의 불이행,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 다음에 클레임 조항,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재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에 명시 조건과 묵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시 조건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적 매매 계약으로 성립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조건으로 거래 기본이 되고 있는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보험, 결제, 포장 등의 조건과 불가항력, 중재 조항, 기타 클레임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묵시 조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매매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명시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는 묵시 조건으로 흔히 무역 관습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 관습으로 우리가 정형거래 조건이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조건에는 물품의 인도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준거법 조항입니다. 준거법이라고 하는 governing law는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서를 해석을 하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되어져 있는 비엔나 협약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양 당사자가 별도의 준거법을 두었다면 그 합의된 법률이 우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무역계약의 종류에서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포괄계약의 경우에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향후 거래할 때마다 별도의 청약서나 주문서로 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별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별 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담은 표면 약정과 이면 약정을 작성하는데 우선 표면 약정의 이행과 해석에 관한 일반 거래 조건과 계약 불이행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이면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거래 협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사항에서는 당사자와 계약에 대한 확정 문헌이 필요하며 계약 체결일 및 계약의 유효기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물품에 관한 조건에서는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조건이 있고 계약 이행에 관한 조건에는 선적 결제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또 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조건으로 불가항력, 클레임, 중개 조항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조항으로는 정형거래 조건과 중거법 조항이 있겠습니다. 네, 품질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품명이나 품종은 그 종류가 많고 같은 것이라도 각 나라마다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무역거래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상품의 품질과 그다음에 규격, 그다음에 등급, 그다음에 색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클레임의 가장 많은 그 사유가 바로 이 품질 조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에서 매매 대상 제품의 품질, 퀄리티는 거래 당사자 간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품질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우선 그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다음에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또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품질 결정 방법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본 매매입니다. 견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되는 물품의 일부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일반 물품 거래에서 품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본에 의한 매매는 공산품 거래 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품질 조건으로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 견본과 일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견본 조건을 사용할 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same as sample이나 up to sample 또는 fully equal to sample 등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물품이 견본과 조금만 달라도 인수 거절되거나 품질 클레임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규격품이나 정밀 제품이 아닌 한 similar to sample이나 as per sample 혹은 about equal to sam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클레임을 피할 수 있는 좀 더 완화된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표 매매입니다. 물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상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매매 거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표를 지정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견본을 보낼 필요도 없고 상표 자체가 무역 거래로서 가능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규격 매매입니다. 물품에 대한 품질이 특정 국가의 법규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규격 또는 등급 또는 국제적인 규격에 의해 결정되는 매매 거래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있는 물품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규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K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ISO에서 또 만든 규격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세서 매매입니다. 선박이나 철도 차량, 그다음에 의료 용구, 그다음에 중대형 기계류 등의 내구재 거래나 산업 설비 등은 견본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설명서 혹은 명세서 혹은 카탈로그 등으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준품 매매입니다. 표준품을 제시하여 이를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농림수산물 같은 1차 산물과 광산물 같은 비공산품 매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평균 중등 품질 조건입니다. Fair Average Quality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FAQ라고 그러는데 제품의 품질을 중등 품질의 것으로 품질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선적 시에 품질 조건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주로 곡물이나 과일, 면화나 차 등의 농산물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판매 적격 품질 조건입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입니다. GMQ라고 부르는데 제품의 품질이 판매 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 조건을 말합니다. FAQ와 반대로 양육 품질 조건으로 도착 품질 조건의 일종으로 주로 목재나 냉동 어류, 냉동 수산물, 광석류 등의 잠재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생산물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보통 품질 조건입니다. Usual Standard Quality, USQ라고 그러는데 당의 생산물을 관장하는 공인기관이 보통 품질이라고 인정한 물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품질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주로 인삼이나 오징어, 미국의 경우에서는 주로 원면이나 생사 등의 거래에서 쓰여지는 좀 특수한 조건의 표준품 매매 거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점검 매매입니다.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품질 결정 방법입니다. 주로 보세구역 인도, BWT 또는 현품 인도 조건, 캐시온 딜리버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결정 시기의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적 품질 조건으로 건품의 시기가 선적 완료 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공산품 매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커텀스 조건 중에는 C 조건과 F 조건,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 조건에서는 FAQ 조건이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건품의 기준 시기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육한 시점에서 하는 조건으로 수출상이 운송 중에 변질된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커텀스 상에서는 D 조건과 표준품 매매에서는 GMQ 조건이 양육 품질 조건으로 운송 중에 품질이 변질되는 곡물이나 어류 등과 같은 1차 상품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선적 시점의 품질을 가지고 인도된 물품과 약정된 물품의 품질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선적 후에 발생하는 손해의 일부를 역시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에서는 SD, C damage라고 표시를 하는데 항해 중에 화물이 해수나 또는 응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품질에 대한 손해를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량 조건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역 계약에서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나 넓이, 부피, 중량 등도 모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수량은 품질 다음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수량의 단위나 수량을 결정하는 시기나 그다음에 과부족 용인 조항 등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량의 단위 종류와 세부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 중량, 무게적, 그다음에 용적, 부피, 다음 개수 몇 개인지, 다음 포장이나 길이, 면적, 컨테이너 등으로 수량 단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상품의 성질과 각국의 도량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의하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중량을 구분할 때 우리가 톤이라고 했을 때 1000kg이라고 하는 것은 메트릭 톤을 의미합니다. 메트릭 톤. 우리나라나 주로 독일 같은 나라에서 쓰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쇼톤을 씁니다. 1톤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는 907kg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롱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1톤 그러면 1016kg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어차피 톤이라고 중량을 표시할 때 롱톤, 쇼톤 구분하지 말고 메트릭 톤을 그러니까 TON이라고 표시를 하지 말고 1MT 이렇게 MEM/T 메트릭 톤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중량에 대한 표시는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적입니다. 용적. 용적에서도 메트릭 톤이 있습니다. 메저먼트 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1cbm이라고 하면서 40 큐빅 피트라고 합니다. 40 큐빅 피트. 그래서 1cbm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의 그 부피,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수는 우리가 피스라고 합니다. 피스, 한 개를 피스라고 하는데 10개, 100개 단위가 아니고 1더즈는 12개 피스입니다. 더즈는. 그 다음에 12개 더즈는 1그로스라고 해서 144피스가 되고 1그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1그로스가 또 12그로스가 1그레이트 그로스가 돼서 12의 배수로 개수가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단위에 따라서는 케이스나 혹은 백,
혹은 뭐 번들, 그다음에 드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다음에 길이에서 우리가 섬유 같은 원당 같은 게 길이에서 미터랑 야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미터는 1.093 야드입니다. 반대로 1야드는 0.9144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단위로 했을 때 20피트 컨테이너를 우리가 TEU라고 하고 40피트 컨테이너를 FE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량에 대한 결정 시점에서 첫 번째 선적 수량 조건입니다. 선적 시에 계량된 수량이 계약에서 명시된 수량과 일치를 하면 매도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되는 감량에 대해서 매도인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OB나 CIF 조건은 선적지 수량 조건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선적지에서 결정된 수량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양육 수량 조건은 목적항에 양육된 시점에서 검량한 수량이 계약 수량과 일치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으로서는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하는 감량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곡물류나 첨가류, 수산물류나 화공약품 또는 각종 유지 등이 모두 양육 수량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부족 용인 조건과 그 조건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을 우리가 영어로 more or less clause 혹은 ML claus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되는 도중에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류나 같은 휘발성이 있거나 또는 광물이나 곡물처럼 벌크 카고인 경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화물을 인도가 이루어지면 수량의 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수량 조건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100 metric ton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이는 100톤 중에 3%를 more or less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허용한다. 97톤 즉 혹은 103톤 범위 내에서 인도되어야만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3% 이내 과부족이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 위반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됩니다. 특히 신용장 방식에서 벌크 카고 거래일 경우에 비록 ML 크로스 과부족 용인 조건이 없는 경우라도 신용장 자체가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별도의 금지 조항이 없는 한 환어음 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about라든지 approximate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언급하고 있는 금액이나 수량 또는 단가에 대해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격 조건의 의의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가격 조건이며, 이러한 가격 조건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하여 결정해서 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정형화된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건에서는 정형거래 조건 외에도 표시 통화와 결제 통화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의 표시 통화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격을 표시할 때 보통 US 달러 125.75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통화와 다음에 단가, 다음에 수량 단위, 다음에 정형거래 조건,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 이런 순서로 명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격의 결정 방법에서는 가격은 보통 제조 구매 원가 플러스 이윤 플러스 요소 비용 중에 운송 물류비, 보험료, 그다음에 은행 비용, 행정 비용 및 부대 비용의 순으로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출입 물품의 가격 중에 물품의 제조 원가와 영업비, 이윤을 제외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운송 물류비나 보험료, 은행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은 어느 항목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이런 비용의 부담 정도에 따라서 가격의 표시 방법을 정형화하여 매매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정형화된 가격 조건을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인커텀스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인커텀스 202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코텀스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지난 1936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매 10년마다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는 인커텀스에 대한 개정을 해오고 있고, 현재 8차례 개정을 거쳐서 인커텀스 2020에 이르렀습니다. 인커텀스 2020은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의 개념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무역거래에서 매매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에 정형거래 조건에 따른 해석 규칙으로 인커텀스 2020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하고, 이런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인커텀스 2020에 규정되어져 있는 가격 조건 중에 복합 운송 조건과 내륙 해수로 운송 조건으로 구분하는데, 우선 첫 번째 복합 운송 조건은 총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W부터 FCA, CPT, CIP, DPU, DAP, DDP. 그래서 이 복합 운송 조건은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합 운송 조건에서 사용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공장 인도 조건, 엑스워크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워크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내 또는 기타 영업장소인 작업장이나 공장,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을 때 인도하는 조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공장 내에 물건을 바닥에 앉아 놓으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운송업자가 와서 운송 장비를 하역 장비를 자기 거를 사서 자기 운송 차량에다가 실은 다음에 가지고 가는. 그래서 매도인에게서는 가장 11가지 정형거래 조건 중에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이다. 반대로 매수인한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그러면 엑스워크 조건 안에는 어떤 원가가 포함되느냐? 제품의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자의 마진, 그게 답니다. 어떤 부대 비용이나 어떤 행정 비용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공장 인도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출 통관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물건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운송인 인도 조건, FCA 조건인데 프리 캐리어입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공장 인도 조건과 차이점이 뭐냐면 운송인 인도 조건에서는 EXW 조건 플러스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 내륙 운송 비용 플러스 수출 통관 비용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송비 지급 조건 CPT입니다. Carriage Paid To라는 조건인데 매도인이 수출국의 특정한 장소에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혹은 제3자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국 내륙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위험이 끝납니다. 다만 비용의 분기점은 수입지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이므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그런 조건이 CPT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FCA 비용 플러스 지정 목적지까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인이 다 부담하는 위험은 FCA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 CIP 조건입니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인데 매도인이 수출국의 특정한 장소에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국에 있는 내륙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CPT에다가 보험료를 추가하는 조건이 되고 매수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지 인도 조건 DAP입니다. Delivery at Place. 자,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물품이 자,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로 하역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수입 통관하지 않는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자신이 그 운송 비용을 지급한 도착된 운송 수단에 그대로 실린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인도할 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하는 조건. DAP는 운송수단에 그대로 실린 채로 매도인의 역할이 끝난다. 의무가. 자, 새로 2020에 생긴 조건이 바로 DPU입니다. 도착지 양육 인도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자, unloaded.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육한 후 매수인의 임의 처분으로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자, DPU는 매도인이 물건을 하차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차를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계약 체결과 그 운송을 마련해야 하고 양육에 따른 비용과 위험도 모두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복합운송 조건 마지막 조건인 관세 인도 조건 DDP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ivered Duty Paid입니다. 이 duty는 수익 관세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된 물품을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놓였을 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입 통관과 수출입 관세 지급 및 모든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매도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비용과 위험이 최대 의무가 되며 반대로 매수인에게는 최소 의무 조건이 있는 조건이 DDP 조건이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커텀스 조건 중에 복합운송 조건 외에 해상운송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과 내수로 운송을 위한 조건으로 대부분의 그 무역 거래가 해상 운송 조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상 운송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인커텀스 인도 시점이 2000 버전에서는 이 해상의 운송 그 인도 시점이 본선의 난간 쉽스 레일이었는데 자, 이제 인커텀스 2020에서는 그 인도 시점을 온보드 본선 적재 시점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 Free alongside ship 이라고 해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선적항의 선측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이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데 매수인이 선적항에서부터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하고 물품을 인수할 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주로 곡물이나 석탄, 원목 등과 같은 벌크 카고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은 항구까지의 내륙 운임 플러스 선측까지의 부대 운임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코텀스 조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FOB 조건이라고 그러죠. Free on board입니다. 자, 물건을 on board, 배의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너의 역할은 free, 매도인의 역할이 끝났다. 그런 뜻이죠.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다음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를 합니다.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CIF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운송계약을 해야 되고 지정된 일자에 선적항에 선박을 입항시켜야 하며 나중에 도착한 후에 수입 허가와 수입 통관, 비용 및 수입 관세도 매수인이 지급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FR 조건입니다. 운임 포함 조건, Cost and Plate인데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을 통관한 후에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를 하고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출 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를 모두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입니다. CIF 조건인데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목적항까지 운송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매수인은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CIF 조건은 앞에 설명드렸던 CFR 조건에 목적항까지의 보험료만 새로 더 추가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커텀스 2020의 가격 조건에는 수출입 허가와 통관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허가 및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되는 조건은 FCA, CPT, CIP, DPU, DAT, DDP, FAS, FOB, CFR, CIF 모든 조건이고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조건은 EXW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입 통관 업무에서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조건은 DDP 하나뿐이고 나머지 조건은 다 매수인이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위험과 비용 부담의 한계를 정리해놨습니다. CPT 조건과 CI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 분기점이 종료되는 반면 비용 분기점은 물품이 수입지 지정 목적지까지 도착해야만 종료가 된다. CFR 조건과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의 분기점은 종료되지만 마찬가지로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항에 도착해야만 종료가 된다. 그래서 C 조건의 4가지 조건은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른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